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아의 경계가 무지개처럼 그렇게 애매한 그라데이션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진짜 나가 무엇인지, 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혼동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 우리 모두의 마음이자 우리 모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정말 나의 마음이 맞을까? 앞으로의 이야기는 그 혼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건 내 이야기예요. 늘상 있던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도 응급실에 실려온 정신증 환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다. 그 남성은 자신을 입원시키려 하자 아연실색을 하며 소리쳤다. 지금에 와서 그날을 되짚어 보면 그 남성의 억울함과 두려움이 그래도 절반은 느껴지는 것 같다. 김정은의 연설 장면은 그 남성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자아 경계를 넘어섰고 그는 그것이 자기 이야기라고 느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느낌 자체를 본인 스스로조차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계속하여 자아의 경계를 침투하여 들어오는 사건들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자아의 경계가 분명 때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애초에 내 자아의 경계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쯤, 어떻게 걸쳐 있는 것일까? 자아는 그냥 나인 거 아니었던가? 처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면서 당연한 직관으로 누구나 자연스럽고 똑같이 알고 있을 거라는 나의 범위와 경계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나다운 게 뭔지 도통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라는 게 누구인지는 분명히 안다. 그런데 나다운 건 도대체 뭘까?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과연 어떤 감정과 생각인지를 나 스스로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겪는다. 다시 말해 자아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아, 여기서부터는 비자아가 구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수련을 받다 보면 다른 진료과에 입원한 환자들을 찾아가 협진을 보곤한다. 그 중에 성형외과나 종형외과에서 의뢰하는 협진 케이스들 중에서는 환상통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가 왕왕 있었다. 환상통은 잘려나간 신체 일부가 마치 아직 붙어있는 것처럼 심한 아픔이 느껴지는 증상이다. 환상통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뇌에서 감지하는 신체의 형태와 실제 신체 형태의 차이가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뇌가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아란 무엇이고 나란 무엇인지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렵고 모호해진다. 미코프스키라는 러시아의 정신과 의사는 자폐라는 병을 현실과의 살아있는 접촉의 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주변과 살아있는 접촉을 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어딘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신만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처럼 보인다. 자폐증이 관계를 외면하고 자기 안에 자신을 가두는 이유는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잘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처럼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행동을 하는 객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폐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의 경계 안에만 갇혀있다. 드넓은 우주에 오롯이 홀로 존재하듯 저 혼자 더 큰 집 등 나를 이루는 객체. 우리는 모두 얼마간씩 나의 바깥에 있는 자기 대상들의 자아를 의존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자기 대상은 쉽사리 부식된다. 위풍당당하던 자기 대상들은
어느 순식간에 바스라져 버린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암산 영재라는 아기가 소개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5살 남짓 되었던 그 아이는 어른들도 하기 힘든 암산을 척척 해냈다. 그런 부모의 욕심에 맞추어 아이를 더 훌륭한, 더 정교한 암산 천재로 만들기 위해 아이를 혹사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이가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기억력과 계산력을 훈련하는 시간뿐이었다. 결국 제작진은 아이의 정신건강이 우려되어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역시 그 선생님에게도 자신에게 계산 문제를 내보라며 재촉했다. 어딘지 조급해진 아이는 급기야 선생님이 내지도 않는 계산 문제를 직접 만들어 풀면서 숫자들을 중얼거렸다. 그런 아이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던 선생님은 아이에게 첫 물음을 떼었다. 선생님은 그런 것보다 우리 친구 기분이 어떤지가 궁금한걸?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그 구슬 같은 눈을 그렁그렁하며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아이는 그대로 1시간을 목 놓아 울기만 했다. 아이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느낌, 내가 충분히 괜찮다는 느낌, 그러한 느낌들 즉 자기감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가 평생을 가지고 갈 귀중한 내적 자산이 된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충분하지 않을 때에 아이는 혼란에 빠진다. 아이 스스로가 느끼는 나라는 개념, 즉 아이의 자아가 자라나는 데 크나큰 혼란이 발생한다. 결국 프로그램에 나온 영재아이는 자기 가치의 근거를 자신의 놀라운 계산 능력 외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달하는 존재의 경계는 넝마처럼 숭숭 구멍이 뚫려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이유 역시 바로 그것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게 다 나를 잇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한 부모님 탓일까? 그 누구도 충분히 준비된 채로 부모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취약한 자아의 경계 안쪽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유약한 내면이 전부 부모 탓이라고만 비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역설적이지만 내 마음은 스스로를 확인하면서 자폐적 우주에 감금된 혼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준다. 우리는 모두 완전해지고 싶다. 나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내 곁에 너희다. 나는 완전해지기 위해 너를 찾아 헤맨다. 그런데 사실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슬픈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나를 완전히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분명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부딪힐 때에 더 쉽게 불안해진다. 관계를 통해 내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왜 내 주변의 관계들은 나를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실 감정에 있다. 감정은 마음의 경계를 거리낌 없이 오가며 그러는 사이에 감정 덩어리는 점점 불어나고 무거워진다. 결국 그 무게는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지친 마음은 그 경계 또한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이다. 무너져버린 경계의 언저리에서 나의 자아는 때때로 감정이란 급류에 휩쓸려 가버린다. 경계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감정만의 고유한 특권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자극을 경험한 뒤에 바로 그것이 느낌과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곤 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스스로 살기와 더불어 살기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성장은 개인화와 사회화를 동시에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성장은 그렇지 못한다. 정말로 개인화와 사회화를 완전하고도 성공적으로 성취해낸 사람들은 교과서 속의 몇몇 성인들의 모습에서만 본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개인화되지 못하고 사회화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장하는 척을 한다. 성장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에 또 다른 자아를 하나씩 만들어간다.
내 안에서 발생한 불편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온 것으로 혼동하게 되는 과정은 어렵게 말하면 투사 혹은 전치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투사와 전치는 둘 다 자아의 경계가 약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그 대상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불쾌감을 유발한 감정이 아예 인식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투사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누군가가 감정을 집어 던진다면 그 감정에 맞는 삶도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난데없이 날아온 감정에 얻어맞고 그것을 그대로 떠안는다. 그것도 아주 무겁고 고되게 떠안는다. 이렇게 감정은 마음과 마음 사이를 옮겨 다닌다. 감당되지 못한 감정이 관계 속에서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낸다. 허물어진 경계와 함께 관계라 칭하던 만남은 그저 마음과 마음들이 제멋대로 뒤섞이는 난잡한 무대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바로 그 허물어진 경계 때문에 방향을 잃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정신과 용어 중에는 환상 판타지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바라는 것들의 무의식적인 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굳이 환상 판타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형태가 현실 속의 진짜 관계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정신과 진료실에 앉아서 면담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연애 상담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 아니, 사실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연애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나가 되지 못하는 너를 보며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다. 프로이트 이래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꿈이 무의식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확실한 건 꿈에서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현실의 원리들이 아무렇지 않게 무시된다는 사실이다. 막상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들이 당연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꿈속의 일들은 모두 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경계 안쪽으로 넘어와 있는 것들을 쉽게 의심하지 못한다. 따라서 꿈에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어색함 없이 물 흐르듯 흘러가게 된다. 운동 삼아 요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가란 것이 단순히 뻣뻣한 팔다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요가는 통증이라는 감각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기 위한 명상의 과정이다. 요가에서는 받아들임, 흘려보냄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호흡에서 찾는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그 호흡의 과정에 좀 더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요가에서 역사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불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누구라도 언젠가는 불행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모두가 조금씩은 씁쓸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불행함이 우울, 좌절, 불안, 슬픔 따위의 것들과 똑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더 편안할 것이라는 얄팍한 자기 위로에 안주한다. 하지만 좌절은 합리화한다고 하여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좌절은 분명 우리의 집착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불편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불쾌감을 제대로 의식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나도 모르게 불쾌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무의식적인 변화, 전조 증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각자 자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만의 전조 증상을 찾아낸 뒤에는 이제 진짜로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불쾌감에서 한 발짝 빠져나와 현실을 딛는 것이다. 불쾌감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발을 뺐다면 이제 그 불쾌감이 과연 어떤 녀석인지를 제대로 살펴볼 차례이다. 인생을 살며
마주치는 예상치 못한 불행들 속에서 괴로운 감정들이 불시에 솟아오르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내려놓아준다.